자, 이제 형법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형법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자, 가봅시다. 이제, 재산죄부터죠. 재산죄부터 판례가 많지 않아서 여기 한 번에 끊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형법 마지막. 자, 보세요. 자, 재산죄의 기초인데, 1번, 이것도 별표 2개 치시고요. 부동산의 부합 예외 사유로 규정한 권한의 의미. 이거 민법 56조 얼마 전에 했죠. 예. 부동산에 부합할 때 권한이 있으면 권한이 있는 자에게 되고 타인 소주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을 때 권한이 없으면 뭐다? 토지 소유자. 권한이 있으면 식재자의 소유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때 이제 나오는 법리죠. 그래서 보시면 요지 1번 민법 256조 부동산의 부합의 예외. 부동산의 부합의 예외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야. 이건 뭐냐? 이때 권한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합, 부동산 부합의 예외 가로치시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로치시고 1번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사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가주시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이용하는 권리야. 이걸 원칙적으로 한다. 그래서 따라서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승낙의 동의, 허락 등을 받았다면 뭐다? 부동산 부합의 예외인 권한에 해당한다. 거기 토지 소유자로부터 명시, 묵시적, 승낙, 동의 가로치시고요. 이게 2번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 계약상 토지 이용권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없더라도 뭐다?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거다. 그 예외인 권한에 포함된다. 이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민법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법은 기억 안 나서 형법 판례에 나오는 걸로는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법리는 이런 법리를 적용한 사실 확인이 많았지만 문장으로는 처음 나온 것 같아서 거기 소유자로부터 묵시적 승낙, 승낙 동의를 받은 경우도 권한에 포함된다. 이게 이 판례의 실질적인 의미다.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 예외 사유로 정한 권한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자에게 그 소유권이 기속된다. 어떨 때?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 뭐에 대해서? 사용권이 아니고 수목 식재, 심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아시죠? 요지 2번 사실관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했던 옹이나무 수목 5그루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전기톱으로 절단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가로치시고요. 토지 전 소유자 을로부터 승낙 동의를 받았다. 가로치시고요.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 그 다음에 받은 것 같다는 거지. 판사가 보기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합의 예외 사유를 정한 권한에 해당하는 거죠. 소유자로 받은 동의도 승낙도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수목은 누구 거? 권한이 이씨 심은 거기 때문에 누구 거? 식재한 사람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기속된다. 봤죠? 그래서 내 거잖아. 내 거 잘랐어. 손괴죄? 안 된다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이것도 알아야 되죠. 설령 있죠. 이것도 별표 치시고요. 설령 토지 또는 지작물, 지상물이죠. 지작물을 함께 매수했더라도 그러니까 누구야? 피해자 그걸 샀잖아. 갑이 을로부터 땅을 샀잖아. 땅을 살 때 거기 나와 올라 있는 그 식재된 나무들도 다 같이 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갑거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매수인 거 될 거 아니야? 할 텐데 될 수 없죠. 왜? 매매 계약 당시부터 뭐다? 그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도인의 소유가 물건이 아닌데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설령 토지, 지상물을 함께 매수하였더라도 식재 당시부터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의 매도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에 수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공소사실 유죄, 이거 손괴죄로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 소유 물건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놓으세요.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원래도 중요했지만 민법 중요했지만 잘 알아놓으시고요. 중요한 게 뭐다? 소유권자로 동의를 받은 것도 뭐다? 권한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별표 하시고 2개 하시고요. 이거는 뭐 쉽죠. 자 보시면 상법상 주식 동그라미 하시고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 그 지위 동그라미 주주권의 권 동그라미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그죠? 그래서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유가증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권과 구별된다. 주식은 권리고 주권은 뭐야? 유채물이야, 유채물. 아셨죠? 재물이야, 재물. 그래서 주권은 유가증권이고 재물이고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식은 재물이 아니고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건 원래 알고 있죠? 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애탁. 결제원에 애탁되어 계좌 간 대체기재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 동그라미 이거는 뭐다? 유가증권이고 재물이 되니까 횡령죄 객체가 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 줄에 애탁결제원에 애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기재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 동그라미 이건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도 객체도 안 된다. 됐죠?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 사건이 별표 3개고요. 자, 이거 강의 때 상반기 때 뭐 마무리 강의 뭐 이런 거 할 때 해드렸는데 이거 엄청 중요했죠. 교재에 다 올라가 있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고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 사건. 이건 무슨 사건이다? 나무꾼.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그거랑 똑같았죠. 나무꾼 사건이에요. 나무꾼 사건. 그래서 이거 쉽게 외우려면 나무꾼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같은 꾼이잖아. 나무꾼은 사기꾼이다. 헷갈리거든요. 이거 절도죄였을까? 헷갈리는데 이거 뭐다? 금도끼냐, 나무꾼은 뭐다? 사기꾼이었다. 사기죄. 자, 요지 1번 봅시다. 제대로 공부합시다. 양아치 말고. 자, 형법상 절친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유해 소유를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거고 점유로 옮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해서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해서 재물 제의를 취득하는 것은 절도죄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지 2번 사기죄에서 처분행위 가로치시고요. 기망행위, 착오, 그 다음에 취득을 최종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이다. 기망, 착오, 처분, 취득이죠. 그래서 착오와 취득을 연결하는 거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착오에 빠진 피해자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사기죄와 피해자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분이다. 워낙 유명하죠. 요지 1번하고 2번은 다 이미 많이 나왔고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기망자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제의를 취득할 평가하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거기 처분행위가 인정되는 뭐다? 어떤 행위의사만 된다 했죠. 이게 처분의사를 했잖아. 그래서 행위를 통해 가로치시고요. 이게 뭐다?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뭐는 필요 없다? 처분의사에서 뭐는 필요 없다? 결과나 내용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중요한 거고 전압판결. 그다음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제2를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닐 때 이거 뭐야? 삼각사기죠.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된다. 삼각사기, 삼각공갈도 똑같죠. 공갈. 그죠? 그다음에 요지 2번 보시면 자, 피해자 갑은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했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다. 지갑 주인이죠. 근데 피고인이 가만히 서 있었더니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을이 뭐냐? 피기망자예요. 피기망자. 그래서 주인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인을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 맞느냐라고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했다. 내 것이 맞다. 그게 이제 뭐다? 기망이야, 기망. 아시죠?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게 기망이야. 그리고 교부받았다. 이게 재물의 취득이죠. 그래서 을은 주인, 피기망자, 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위에 있다. 그래서 갑을 위하여 이를 피해자 갑이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지위에 있었으며 그래서 이러한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서 지갑 소유자로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했다. 그래서 을의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맞고 그래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절도는 무죄, 사기는 유죄가 된다. 이건 뭐 이미 변시에 나왔겠는데? 이거 진짜 왜 그런지 알겠죠? 변시 선배들 알겠지? 워낙 유명한 거. 유명한 게 아니라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객관식에도. 근데 이런 거는 사례나 기록형에 내기 좋죠. 아까 뭐라고? 내 것이 맞다. 이게 기망행위야. 그죠? 그래서 2번은 케이스로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지 2번. 엄청 중요하고. 넘어가서 2번. 자, 이거는 요지 1번은 이미 중복이니까 많이 했던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요지 2번 보시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는 의료기관, 불법 의료기관이죠. 이 개설 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처럼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어디다가? 공단에다가 한 거죠. 근데 법상 뭐랬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뭐다? 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댔지. 청구할 수 없는데 청구한 것처럼 했으니까 이거는 사기죄가 되고 피해자는 누구겠어? 당연히 돈을 준 공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단을 피해자로 봐야 된다. 나머지는 뭐 됐고. 그 다음 3번 판례 보시면 요거는 별표 3개고요. 요것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엄청 중요하고 어려운 판례죠. 설명을 드려서 이제 좀 쉬워졌겠지. 예. 그래서 요지 1번은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되는데 하나 둘 밑에서 8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부분 특히 있죠. 특히 거기서부터 봅시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 가로치시고요. 뭐 도급계약에서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이를 완성시킬 의사, 완성할 의사 가로, 능력 가로 이게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대가를 편취할 고했는지 판단한다. 뭐가 중요하다? 계약 당시 뭐다? 이를 완성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사기죄랑 살짝 다르죠. 일반 사기죄랑 넘어가서 사기죄의 보호법인 재산권이다. 그래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공공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쪽에 좀 써야겠다. 너무 오래 서 있더니 다리가 아프네. 허리도 아프고. 자, 사기죄 성립할 수 없다. 왜? 보호법익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도급계약이나 물품 구매 조달계약 당시 행정법규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도급계약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하죠. 어렵기도 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별표. 그 다음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된다면 그때는 뭐야? 이때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있다면 그게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 위법이 본질적이냐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지 2번 피고인이 설립한 갑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고 가장 납입 가로치시고요. 위법이죠. 그 다음에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했다. 이것도 위법이죠. 그 다음에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로 전문 건설을 하도급 받을 수 없음에도 발주기간 기망해요. 그 다음 줄에 낙찰받은 건설을 담당에 기망하여 하도급을 체결한 후 그 다음 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한마디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자 위법사항이 많다는 거야. 그렇더라도 뭐다? 사기죄는 안 된댔죠. 바로 뭐가 기준이다? 계약 당시 뭐다? 이 일을 완성할 의사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갑 회사가 시공 납품한 교량 가설공사는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결함도 없고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서 갑 회사 설립 또는 사업 분야 확장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과장 기술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행위 등등은 사기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일을 완성시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류대금 상계 사건 나오는데 요것도 요새 핫한 판례죠. 요 핫한 판례야. 요게 시험에 한 3번 나왔나? 2번,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 판례를 꼭 알아두세요. 요새 핫한 판례예요. 자, 주류대금 상계 사건 해가지고 또 별표 3개 치시고요. 횡령죄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비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다.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그 다음 줄에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거부만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다음 줄에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 행위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반환 거부는 똑같진 않아. 그다음에 판례 법리도 아니야. 근데 내가 그냥 쉽게 여러분한테 그냥 법적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약간 100%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법학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뭐다? 반환 거부는 부작위. 그 다음에 반환 거부가 부작위와 같아야 된다. 이건 뭐다? 부작위의 동치성이죠. 자기 동치성.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나름 비슷하긴 해. 근데 100% 똑같진 않아요. 명시적인 근거도 아니고. 여러분 이해할 때만 도움을 받으면 돼. 그 다음에 횡령죄의 불법 영득 의사는 그 취지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가로치시고요. 정당한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다. 그래서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 정당한 이유 있다면 가로치시고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부정된다.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지 2번. 그래서 주류업체 갑 주식회사인 사내회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주주대금 청구서를 제기했는데 피해자가 차고 동그라미 피고인이 관리하는 갑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 47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동그라미 차고 송금이죠. 차고 송금에서 인출한 보다 신의치상 보관관계 인정되고 횡령죄가 되지. 그래서 이게 된다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 그 다음 주에 반환 보관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차고 송금된 거를 문자 메시지로 고지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차고 송금 인출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다라고 이제 검사가 주장을 한 거겠죠. 근데 피해자가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가로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의 주장이지. 합의가 없으니까 죄가 된다는 거야. 근데 합의가 없어도 그 다음에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반환 거부는 뭐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죄가 안 된다는 거야. 이렇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금원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치상 보관관계, 착오 송금 법리죠. 성립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전이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 가로치시고요.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 위탁 관계죠. 용도가 위탁된 용도가 정하여져 위탁된 금전. 이거 횡령죄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동일하지 않고 그다음에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원에 수수료를 수반하여 사무처리 위임 가로치시고 이것도 아니다. 금전 수수료를 수반하여 사무처리에 위임한 것도 뭐야? 용도를 정한 거와 똑같죠. 횡령죄가 되는 사건이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갑 회사가 반환 거부 일시경 피해자에게 반환 거부 금액에 상환하는 물품 대금 채권을 보유. 가로치시고요. 물품 대금 채권 보유. 채권이 있으니까 뭐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가? 반환 거부에. 그래서 물품 대금 채권에 상환하는 금액을 제외 상계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바로 반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줄 내려가서 불법 영득 의사 X 없다. 그래서 또 내려가면 채권에게 상환하는 부분에 반환 거부한 행위는 거기 나오죠. 정당 동그라미, 상계권 행사 동그라미. 정당한 권리 행사,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환 거부는 뭐다? 횡령 행위가 안 된다.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그래서 요거 되게 핫해요. 아시죠? 요거 한 3번 나왔어. 자, 넘어가서 자, 배임죄.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채무자 처분 사건이죠. 요지 1번, 요지 2번. 많이 봤죠? 다 알죠?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담보물을 유지하고 훼손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뭐다? 동산, 부동산, 자동차, 주식 다 포함해서 뭐다? 자기 사무다. 타인 사무 처리자. 타사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지 1번, 2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많이 봤을 거야. 요지 3번 보시면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동산 동그라미, 채무 담보 가로, 양도 담보를 제공했을 때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고요. 채무자가 양도담보 설정 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는 그 두 줄 내려가서 모두 양도담보 설정 계획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권자 자신의 급부무다. 자기 의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또 굵은 글씨 읽어보시고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4번 동산은 그런데 그러면 등기 등록을 요구하는 동산, 등록 동산, 자동차죠.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 계약도 마찬가지다. 됐죠? 자동차도 똑같다. 그래서 자동차에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무처리자가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기침이 나오는데 참느라고 좀 이런데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의 처분했다. 배임죄 안 된다. 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나왔죠? 잘 알아놓으시고요. 3개. 그 다음에 몇 개야? 하나, 둘. 좋아. 한 3, 4개만 일단 하면 많이 넘어갈 것 같아. 자, 이제 재산죄 끝났고요. 형각이 작년보다 판례가 좀 적죠. 제가 형각 판례도 형총에 넣는 걸 좋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제 한 3-4개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났어. 자, 보세요. 85페이지 1번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자신의 추측이나 의견을 기재했다. 근데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지. 그러면 허공작이 된다. 그래서 요지 1번 꼭 좀 알아놓으시고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요지 2번 보시면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고 운전자 갑 여부에 대해서 재수사건을 요청받았다. 그래서 재수사 결과서에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는데 청취했다라고 한 게 허위사실인 거죠. 그래서 진술을 듣고 진술을 적은 것처럼 기재했다.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그것이 마지막 줄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것처럼 기재했고 기재의 내용 중 일부가 실제로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재수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무관하게 그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행위는 허공작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 혼자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허공작의 고의는 있다라는 거죠. 부정할 수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그래서 이 판례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별표 3개 하시고요. 많이 나왔죠. 그나마 좀 익숙해졌지. 작년 말, 올 초반에 나와가지고 87페이지 요거는 한번 설명을 기출문제 때 했나? 별표 하나 하시고요. 형법은 별표 하나, 형소는 별표 3개, 사례형으로도 별표 3개야. 아시죠? 형소까지 해서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엄청 중요한 판례예요. 근데 형법은 비중이 30%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형소 처음에는 이거 형법 판례 안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이거 다 형소 판례여서 형소에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 그냥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고 공부한 김에 해서 형소도 다 실어놨어요. 이거 다 판결해가지고 엄청 길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중요해. 이거는 형소가 7할이다. 그래서 형소 판례 사례로 알아놔야죠. 여러분 이건 이제 보시면 되고 사례도 마찬가지. 그래서 형법만 할게요. 목이 아파가지고 시간도 없고 형소는 안 한다. 자 1번 자 보시면 공소사실 가번 음화제조 교사죄죠.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음란 사진을 얻고자 제작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공소의 일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제공하고 합성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다가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음란 합성 사진을 파일을 제조하고 피고인에게 완성된 음란 합성 사진을 파일 전송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1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할 물건을 제조하도록 했다. 음란 물건 제조 교사죄죠. 교사죄죠. 근데 무죄 나왔어. 왜? 음란한 물건이 아니어서. 왜? 파일이니까. 이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지 2번 보시면 음화 반포죄, 음란한 문서 등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하면 처벌한다.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음란한 물건에 음화 반포죄의 해석이 음화 제조죄의 음란한 물건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전송받은 음란 합성 사진 파일은 형법에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음란한 물건이 아니니까 그 정범, 그 만든 사람, 성명불상자도 정범, 음화 제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화 제조 교사는 무죄다. 이게 된 거죠. 그쵸? 그다음에 나번도 무죄인데, 요건 유죄인데, 요거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그나마 형법이죠. 그다음에 다번은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이거 저도 한 번, 두 번 다 읽어봤어. 이거는 판례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올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소법 공부 다 하잖아. 뭐 객관적 관련성이니 뭐 이거 다 압수 절차 이거 하니까 꼭 읽어서 정리하세요. 형소법 아마 다른 교수님들이 해주실 거야.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91페이지 세월호 요 사건인데 이것도 별표 2개죠. 아무튼 방금 읽어드린 음화제조 교사 요거는 형소법에서 별표 3개예요. 자 91페이지 자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요지 1번. 요거 얼마 전에 또 했죠. 기출문제 풀 때. 직권남용 행위 상대방이 사인일 때, 상대방이 사인 동그라미, 직권에 대응에 따를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의무 없는 일하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면 의무 없는 일 하기 한때 해당한다. 근데 상대방이 공무원 동그라미 그러면 그 다음 줄에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직권에 대행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모라는 거예요. 사인은 죄가 돼. 근데 공무원 때는 삼각형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요지 2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집행은 다양한 준비 과정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 부서 등과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 교환은 그 다음 줄에 동등한 지위 가로, 상하기관 가로,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 가로 등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등의 요청,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업무상 하는 거니까 사인과 달리 이럴 때는 뭐다? 의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뭐야? 법규 위반이죠. 법률에 위반하면 이때는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지 3번. 나오네. 공무원이 직권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 상대방이 공무원일 때 상대방 공무원 동그라미 그가 한 직무범위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 원칙 기준 동그라미 이걸 위반했는지 살펴서 법령상 의무 없는 한계인데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 기준 법령을 위반했다면 이 죄가 된다는 거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지 4번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인 피고인 갑과 을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설립팀장으로 지원 근무 중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공무원이 공무원 시킨 거죠.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거야. 위법할 때, 직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 또 지시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과 해양수산부 사이에는 현안 협조 등의 업무상 협조가 필요하고 협조 등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위법하면 된다는 거죠. 규정을 위반하면. 근데 해당 공무원들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동그라미 치고 업무의 독립성 동그라미 치고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줄에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 가위에 보고하는 행위는 특별법상 비밀 준수 의무에 위반된 행위야.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그죠? 그러니까 뭐야? 직무 규정 법령을 위반한 경우죠. 그래서 예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무원일 때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되겠죠. 그래서 끝에 두 번째 줄 직무 수행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거야. 공무원이도. 네. 자, 됐고요. 자, 93페이지. 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고소. 이것도 별표 2개 치시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것도 사례형으로 내면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 자, 법원이 공소장, 요거 요지 1번은 공소장이죠. 공소장에 공사의 동의성이 인정되고 방어권에 대한 실적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하려면 이거 알죠? 네, 형소법이고 이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형소법하고 합쳐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죠. 근데 형법에서도 중요해요. 자, 요지 2번 특정되지 않는 성명불상의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별표 치시고요. 이것도 별표 2개짜리 판례인데 특정되지 않는 성명불상자 가로 치시고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잘 알아놓으세요. 이 문장. 그 다음에 심판 자체를 그르칠 염려가 없고 피무를 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쟁점 공사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왜? 제가 써놓은 거야. 이거를 요지가 아닌데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제 판례집하고 강의하고 뭐 책도 마찬가지지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급부터 변식까지 다 가능하죠. 네. 자, 공사시 봅시다.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 외인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왜 아빠가 아들 계좌를 사용해? 아빠가 사고 친 거지. 뭐 채무가 많거나 아니면 뭐 세금을 뭐 따로 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피고인은 아들 뭐야? 금수저라는 거죠. 금수저. 그래서 피고인은 연결된 통장을 제가 발급받았다. 왜? 본인이니까. 그 다음에 합계 1,865만 원을 몰래 인출해. 전형적이잖아. 금수저의 전형적인 건 뭐야? 유흥비로 사용했다. 전형적인 금수저. 2천만 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혼내겠죠. 그래서 공소외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아빠가 이제 출국하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빼갔습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술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왜? 아빠한테 혼나니까.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겠지. 이런 거 딱 전형적으로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유능한 아빠와 무능한 아들. 그리고 아들은 이제 술 먹고 사고 치고 이제 아빠가 맨날 무시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미친놈이 고소까지 한 거예요. 고소까지.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거기 가로 동그라미 치세요. 아버지 동그라미, 관리부장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이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피해자가 뭐야? 무고죄 피해자. 그러니까 돈을 빼간 사람, 돈을 인출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리부장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아버지와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소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 외에 아버지와 관리부장 외에 누가 가져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한 거야. 근데 약간 불명확해. 그래서 이게 검사랑 원심 법원이랑 이게 달랐던 거예요. 판단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주세요. 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아버지와 부장님은 빼고 나머지 제3자인 것처럼 고소한 거죠.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라는 거야. 누군진 모르지만 아빠, 부장님, 나 빼고 어떤 누구 제3자, 성명불상자가 이거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소했단 말이야. 무고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요지 4분 보시면 검사는 특정되지 않는 성명불송자를 무기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모아 기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이제 깜빡한 거지. 검사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혼난 거야. 원심 판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딱 잡으란 말이야. 검사님이 딱 이런 걸 기소할 때 팔목을 딱 잡고 검사님 이런 건 기소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알았지? 이런 거 검사하면 혼납니다. 쪽팔립니다.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검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원심은 뭐다? 고소장, 그 다음에 보충 진술 등을 보니까 피무고자가 누구였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까 아버지, 부장, 금수저 아들 빼고 나머지 제3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보니까 아버지랑 나를 빼고 아들을 빼고 누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장님이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뭐다? 특정됐다. 관리부장으로 특정됐다고 봤어. 그럼 뭐다? 이거는 이제 무고죄가 되겠죠. 근데 뭐가 문제였냐? 공소장에는 특정이 안 됐는데 공소장에는 이제 성명불상됐는데 요건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럼 뭐야?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 되냐?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건 뭐야? 피고인에게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데 무죄가 유죄로 되잖아. 무죄가 유죄로 되니까 그죠? 무죄가 유죄로 되잖아. 성명불상자 고소. 이거는 뭐다? 이거는 무고가 안 돼. 근데 이거를 특정인 부장님 고소로 바꾸면 이거는 무고가 되죠? 이걸 공소장 변경 하는데 공소장 변경 없이 그냥 인정해버려. 그럼 뭐야? 이 피고인은 이거 방어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을 요지 4번의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공소 사실에 적시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일부 추가하여 인정된다. 요거. 부장님. 검사가 쓴 적이 없는데 요거를 이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했다는 거야.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형사법 내용이긴 한데 워낙 형법적으로 중요하니까 자 조금 그렇네. 형사법 향해네. 자 그래서 범죄 사실이 공소 사실에 기재된 사실이 아닌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뭐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뭐다? 공소장 변경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죠? 의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 위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되지 아니한 성명불상되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 근데 부장 등에 대한 무고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이건 유죄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공사 유죄를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서 위법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 낼까? 자, 봐봐. 일단 이거는 형법 형도 당연히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뭐 사례형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근데 아까 그 요지 이번에 특정되지 않는 성명 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문제가. 성명 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너무 이게 문제를 잘 만든단 말이야. 성명 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맞다 틀리다? 이 문장은 당연히 세모다. 세모. 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아까 뭐야? 성부죄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텐데 이 성별 불상자가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없는데 이게 특정이 되면 특정이 될 수 있잖아. 이름이 없어도 특정되지. 저 까만 옷 입고 대머리 아니 모자 쓴 사람 아니면 키가 막 작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성명 불상자로 특정이 되면 당연히 이거는 특정이 됐으니까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건처럼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뭐다?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 아시죠? 단정적으로 하면 틀린 문장. 왜? 반반이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예, 이제 무고죄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형법들 기타 판례 요건 좀 간단하게 봅시다.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자, 상대방 첫 번째 줄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이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별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겠다. 거기 별소리 동그라미 부재중 전화 문구 동그라미 했을 때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이 뭐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스토킹 요새 좀 핫하니까 좀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2번은 그냥 뭐 읽을 사람은 읽어보시고 넘어갑시다. 거기까지. 자, 3번도 별표 하나. 자, 피해자 보호 명령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1번 보시면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명령 돼 있죠. 이거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가정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 행위를 했는데 피해자 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위반한 것 때문에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폭력 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위반한 사람이다. 그죠? 근데 요지 2번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 그 다음 주에 불이행죄로 기소됐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뭐냐? 그 옆에 피해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 행위, 폭력행위 요거 이제 기소가 됐겠죠. 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무죄 판결 거기 가르치세요. 무죄 판결 확정. 뭐에 대해서? 가정폭력. 요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보호명령을 위반한 건 맞는 거지. 그러면 보호명령 위반죄는 상관없이 성립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어떻더라도 가정폭력 행위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아시죠? 행위가 다르잖아. 그죠? 폭력 행위는 무죄더라도 보호 명령을 위반한 거는 맞죠. 그다음 요지 4번도 별표 하나 비슷해요. 가정폭력법에 피해자 보호 명령이 있고 임시 보호 명령이 있는데 임시 보호 명령 뭐냐? 피해자 보호 명령 전에 나오는 거야. 급하니까 신속하게. 그래서 요지 1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피해자 보호 명령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하고 하나 둘 셋 세 줄 내려가면 그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 앞에 3번 판례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 보호명령 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임시보호명령인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요지 2번 보시면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라고 끝나는 시점. 이건 뭐냐?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라고 돼 있다. 피해자 명령 결정시는 그 결정이 가정폭력 행위가 고지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피해자 보호 명령이 가족 폭력 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 보호 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보호 명령의 종기는 언제다? 피해자 보호 명령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야. 누구한테? 행위자에게 고지됐을 때까지. 이렇게까지 나올까? 7급, 9급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임시보호명령을 그때 위반하면 이것도 당연히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지 3번. 자,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반죄가 성립하는 거죠. 세 줄 보시면 아까 판례 3번은 그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판결이 무죄가 나온 거고, 요거 4번 판례는 요지 3번은 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피해자 보호 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됐다. 가로치시고요. 피해자 보호 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됐다라고 하면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죄는 어떻게 되냐? 그래도 처벌된다는 거다. 아시죠? 아까 무죄 판결하고 비슷하죠. 이거 두 개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5번도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번, 자, 넘어가고, 7번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결론이 종합하여 판단하기 되기 때문에, 그냥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본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8번도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 요지 1번에 세 번째 줄. 성착취물의 배포란 불특정물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공연히 전신한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성 착취물을 이식할 상태에 두는 것이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신의 웹사이트에 착취물을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자신 웹사이트에 다른 웹사이트에 연결된 링크를 해놓은 행위자의 의사 가르치시고요. 링크를 해놨다. 이거는 넘어가시면 링크에 게시된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 연결한 정도를 넘어. 이게 왜 넘었을까? 보시면 거기 아까 10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기 자신의 웹사이트에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웹사이트에 가로치시고요. 예. 자신의 웹사이트에 가로치시고 링크 동그라미. 내 사이트냐가 중요해. 내 사이트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소개 연결 넘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 착취물에 접하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 그래서 직접 배포하거나 공유 전시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배포 전시 구성 요건 충족한다. 되는 거고. 그다음 요지 2번 이거는 진짜 중요하죠. 별표 3개. 이거 한번 앞에서 하지 않았나? 형총태 했는데. 이거 두 번째죠. 예. 여기서 소지란 착취물을 자기가 지배, 거기 재형법정지 할 때 있잖아. 소지는 뭐다? 지배 플러스 지속이다. 그래서 지배 동그라미, 지배관계 지속에서 지속 동그라미 했죠. 그래서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문헌의 한계를 넘는 것에 허용될 수 없다. 재형법정지 위반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 가로치시고요. 자신이 지배하는 서버면 달라지죠. 내 거야. 소지가 된 거야. 근데 내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착취물에 접근은 했지만 착취물 다운로드 실제 관련 지배한 상태로 나가지 않았다면 소지라고 보기 어렵다. 중요하겠죠. 이것도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객관식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면 이것도 별표 하나. 요지 2번 보시면 요지 2번 보시면 요지 2번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세요. 요지 2번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누설의 법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요지 3번 보시면 피고인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 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당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업무 중에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했다는 거야. 그래서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요지 4번 보시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속 고발을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 제외할 수 없다. 단, 위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야? 누설에는 해당하고 그렇잖아. 개인정보 고발할 때 증거가 필요한데 당연히 첨부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다? 누설, 구속요건 해당성은 있지만 뭐다? 위법성은 없을 수도 있다.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은 또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개의 문제다라고 됐죠. 그래서 원심 판단은 누설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심은 잘못됐다. 해당하고 그다음에 위법성까지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좀 재밌죠? 그래서 4번 그 요지 4번 별표 쳐서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11번도 그냥 한번 가볍게 보세요. 그다음에 12번은 앞에서 나왔는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고 13번도 그냥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14번은 스터디 카페가 학원보다 등록을 위한 독서실인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나오지 않을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판례집 강의가 다 끝났네요. 원래는 제가 주말에 나와가지고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주말에 해가 안 뜬다고 그래가지고 일기예보를 아니 주말에 당연히 해 뜨겠지 하고 이제 늦잠 자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해 뜨겠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해가 안 뜬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급 준비해서 나와서 강의했는데 형법 강론은 형법 총론보다 어려운 내용이 없어가지고 준비 좀 하고 이제 강의 빨리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신 판례는 항상 시험에 잘 나와. 원래 어려운 시험도 잘 나오는데 혹시라도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러나 형법 객관식, 형법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사령도 마찬가지고 최신 판례를 안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로 점수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40대도 40문제가 형법이면 그 중에 많을 때는 막 10문제씩 나오기도 했어. 최신 판례에서. 보통 5문제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문제, 25문제라고 하면 한 두세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두세 문제? 많으면 4문제. 이런데 정답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답으로 거의 나오는 것만 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9급은 어렵게 안 나오고 7급은 조금 어렵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유까지 해야 되고 9급은 결론 위주, 7급은 이유까지 변시에서는 뭐다? 사실관계, 사례형까지 연상하면서 제가 다 설명드리니까 거기까지 제가 사례형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 왜냐면 그걸 알아야 이해하니까 객관식만 공부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지만 그걸 이제 그 변호사 시험 이런 데서는 뭐다? 그 사례형이나 그다음에 기록형에 바로 나오는 거죠. 최신 판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설령 많이 안 나오더라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그 뭐다? 일단 형법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잘 된 것 같으니까 이거 잘 정리 잘해서 또 그 문제 모의고사 할 때 좀 늘 테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복습하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모두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합격. 자, 이만 할게요. 끝. 야.